아버지 왜 우셔? 추워서 그래? 등남아, 이제부터는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셔야 한다. 남자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맞잡은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오히려 심장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남아, 내 새끼. 겨우 다시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아이는 아비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우셔? 추워서 그래. 티 없이 맑은 그 질문이 비수가 되어 남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통통한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부드러운 살결을 내일부터는 만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옆에 서 있던 형이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15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종손의 막중한 책임감과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려온 세월이 형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형의 시선은 차마 동생과 조카를 향하지 못하고 먼 밤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아이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등남아, 잘 듣거라. 이제부터는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모셔야 한다.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알겠느냐? 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가는데?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방울이 아이의 작은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남자는 그저 아이의 손을 부서져라 꽉 쥘 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실버 테레비를 응원해주세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던 어느 날, 경상도 안동 지역의 한 양반 마을에는 아침부터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기와집이 즐비한 이 마을의 가장 큰 집. 바로 이씨 가문의 종가였죠. 대문에는 학행제 쉐시인 자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백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랑채에는 42의 큰형 이성진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지만 한참이 지나도록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그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인 어른, 진지 드시지요. 오래 집안을 섬긴 늙은 종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려가거라. 입맛이 없구나. 종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러났죠. 주인 어른이 요즘 들어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다는 것을 집안 식구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에게는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28배 혼인을 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아내 정씨 부인은 시집온 첫 해부터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산신각에 올라 100일 기도를 드렸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은비녀까지 팔았어. 약을 지어 먹었지만 그녀의 치마폭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지금도 정씨 부인이
작은 불상 앞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어요.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희에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힘이 없었죠. 수없이 반복했던 기도였지만 하늘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는 희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사당에 들어가 위패 앞에 앉으면 대대로 이어온 조상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대가 넘게 이어온 이 가문이 자신에 대해서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죠. 조선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불행이었어요. 맹자는 불효에는 3가지가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불경이었고 가문 전체에 대한 죄였죠. 특히 종가의 장자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종가는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고 족보를 관리하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만약 종손이 대를 잇지 못하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지고 조상의 영혼은 떠돌게 되며 가문은 사실상 소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진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불초 자손 성진이 조상님들께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여 제사가 끊길까 두렵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집안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척했지만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면 은근히 후사 문제가 화제에 올랐어요. 아무래도 양자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먼 친척 중에 총명한 아이가 있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성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침묵했습니다. 양자를 드리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혈연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양자로 삼는 것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랐습니다. 누구의 아들을 받을 것인가? 그 아이가 과연 종손의 자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훗날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성진은 날로 수척해져 갔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원래 단정하던 옷차림도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향교에서 후학을 가르칠 때도 예전의 열정이 사라졌죠. 집안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선뜻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성진 외에도 2명의 동생이 더 있었어요. 둘째 성문과 막내 성욱이었죠. 째는 멀리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고 막내 성욱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성욱의 형편은 형과는 정반대였어요. 그에게는 슬하의 3남일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5살 된 막내 아들 등남이까지. 딸도 하나 있었죠. 성욱의 집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2 형제를 보며 하늘도 참 공평하지 못하다고 수군거렸어요. 대를 이어야 할 큰 집에는 자식이 없고
막내에게는 자식이 넘쳐나니 말이죠. 하지만 누구도 이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성진은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도 저 낙엽처럼 떨어져 흩어지는 것인가? 석양이 지면서 사랑채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성진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먼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한숨 소리, 그리고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소리가 그의 가슴을 저미게 했죠. 그날 밤 성진은 또다시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분향을 한 뒤 조상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상님들, 불효자 성진을 용서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사당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막내 성욱은 형님 댁을 찾았습니다. 사실 성욱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큰 집을 들렀어요. 형님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 동생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대문을 들어서니 평소와 달리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는 자신의 집과는 정반대였죠. 마당에는 낙엽만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랑채 창문으로는 희미한 촛불만 보였어요. 성욱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 성욱입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형 성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욱이 들어오는 것도 한참 후에야 알아챘죠. 아, 성욱이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성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평소 근엄하고 위엄 있던 큰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성욱은 형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건장하던 체격이었는데 이제는 옷이 헐렁해 보일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가 차를 내왔지만 그녀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고 또 울었다는 증거였죠. 성욱은 차를 받아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편찮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성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몸이 아픈 것은 아니다만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아우야, 내가 죽으면 이 집안은 어찌 되겠느냐. 형님, 무슨 말씀을? 성욱은 깜짝 놀라 말했지만 형은 손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실 사람도 없고 제사를 지낼 후손도 없으니 나는 조상님들께 큰 죄인이로다. 그날의 대화는 성욱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님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온통 소란스러웠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막내 등남이는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등남이가 성욱을 보고 달려왔어요. 성욱은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5살 된 아들은 통통하고 건강했어요. 게다가 또래보다 총명했어. 벌써 천자문을 떼기 시작했죠.
아버지, 오늘 형님들하고 술래잡기 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성욱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성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식 없는 형님의 얼굴과 자신의 품에서 잠든 등남이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성욱은 일어나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형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양자를 구한다 해도 먼 친척의 아이를 데려오면 혈연이 멀고 형님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욱은 계속 고민에 잠겼고 그 모습은 아내의 눈에도 보였어요. 서방님,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도 잠을 설치시는 것 같은데. 아내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형님 대 걱정이요. 자식이 없어 온 집안이 근심에 잠겨 있으니. 김씨 부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형님 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형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신지.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욱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먼 친척 중에 양자로 보낼 만한 아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고, 다른 집안의 사례는 어떤지 수소문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민만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성욱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10살, 둘째는 8살, 막내 등남이는 5살이었죠. 셋이서 밥을 먹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버지, 오늘 형님들하고 큰아버지 댁에 갔다 왔어요. 등남이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과자를 주셨어요. 근데 큰아버지 댁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같이 놀 형님들도 없고. 그 순간 성욱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아이를 형님께 양자로 보낸다면? 하지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성욱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그것도 가장 어리고 사랑스러운 막내를 남에게 준다는 생각을 했다니. 아니, 형님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날 밤도 성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등남이의 잠자는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통통한 볼, 긴 속눈썹,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작은 가슴.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이건 아니야. 성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얼굴이 또 떠올랐습니다. 조상의 위패 앞에서 무릎 꿇고 우시던 모습. 날로 수척해지는 모습. 아이 하나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괴로움. 성욱은 일어나 사랑방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은 평생 나를 돌봐주셨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던 나를 형님이 키워주셨지. 성욱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2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장남이었던 성진이 21살의 나이로 집안을 책임졌죠. 어린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자신의 혼인도 늦췄습니다. 형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형님을 위해. 성욱은 중얼거렸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건 희생의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식을, 내 혈육을.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성욱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밥맛도 없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기 일쑤였죠.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더욱 확실히 느꼈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욱은 다시 큰 집을 찾았어요. 형님께 문안을 드리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형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각이 과한 것은 아닐까? 형님이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요. 하지만 형님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겨우보름만인데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어요. 성진은 동생을 보자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형님, 성욱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진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우야, 걱정하지 마라. 형은 괜찮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형님을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가문을 이대로 둘 수 없었어요. 조상의 제사가 끊기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성욱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소. 김씨 부인은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성욱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하려는 말은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어린 등남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사랑방의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김씨 부인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지난 며칠간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성욱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죠.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댁이 후사가 없어 집안이 근심에 잠겨 있소. 나는 우리 등남이를 형님께 양자로 보내려 하오. 순간 김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 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찌 그런 말씀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등남이는 제가 10개월을 배 속에 품었던 자식입니다. 목숨을 걸고 낳았고 제 젖을 먹여 키운 아이예요.
그 아이를 어찌 남에게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욱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함께 울었어요. 나도 아비요. 내 마음이 어찌 당신과 다르겠소. 나도. 이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고 결심을 한 후에도 수없이 번복하고 싶었다고 성욱은 고백했죠. 하지만 당신은 남자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어미입니다. 김씨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밤새 앓을 때 간호했던 것도 저고 첫걸음말을 가르쳤던 것도 저입니다. 첫 말을 했을 때, 처음 웃었을 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저예요. 어찌 그 아이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촛불은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고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성욱은 형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2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소. 그때 형님은 21살이었소. 성욱의 목소리는 멀리 있는 기억을 더듬듯 천천했어요. 형님은 자신의 혼인도 미루고 나와 둘째 형을 키워주셨소. 내가 그를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님 덕분이요. 김씨 부인도 시집 온 후 큰형님 내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기억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서툴고 낯설었던 자신을 형님이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셨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밤새 기도해 주셨고 아이들이 아플 때면 친손주처럼 걱정해 주셨습니다. 형님께서 대를 잇지 못하면 이 집안의 제사가 끊기고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실 곳이 없게 됩니다. 성욱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등남이가 그 큰 집의 종손이 되면 가문을 지킬 수 있소. 조상님들의 제사도 이어지고 형님도 대를 잇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소. 하지만 김씨 부인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먼 친척의 아이를 양자로 들이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 등남이어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용기를 냈지만 쉽지 않았어요. 친자식을 보내는 것과 남의 자식을 양자로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먼 친척의 아이를 데려오면 혈연이 멀어 형님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요. 성욱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등남이는 형님의 친족하여 같은 핏줄이고 같은 조상을 모시는 집안의 자손이요. 형님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고 등남이도 형님을 잘 따를 것이요. 김씨 부인은 조선시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절벽 사이에 놓인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한쪽으로 가면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 시댁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등남이가 종손이 된다면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안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기도 하지요. 평범한 삼남이 아니라 종가의 대를 잇는 종손이 되는 것이니 그녀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이해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서방님, 아이가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크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쩝니까? 왜 나만 다른 집으로 보냈느냐고 묻는다면 성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니 큰 집에서 자라면 형님을 친부처럼 따를 것이요. 5살이면 기억도 희미할 것이고.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성욱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집안에 있으니 아주 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소. 성욱이 덧붙였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볼 수 있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소. 다만 법적으로는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그 말에 김씨 부인은 다시 흐느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다는 것. 어머니에서 작은어머니로 호칭이 바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자식을 땅에 묻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며 침묵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요란했고 초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많이 괴로우셨겠어요. 김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신 것도, 밥을 드시지 못하신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군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성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신에게까지 주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오. 형님을 위해서도, 가문을 위해서도, 그리고 등남이를 위해서도. 등남이를 위해서라고요? 김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이를 친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어찌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종손이 된다는 것은 큰 책임이지만 동시에 큰 영광이기도 하오. 성욱이 설명했어요. 등남이는 평범한 삼남에서 종가의 적장자가 되는 것이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며 집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요. 김씨 부인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등남이가 큰 집에 가서 불행하거나 형님 댁에서 학대를 받거나 외롭게 지낸다면.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오. 성욱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오. 자식이 없어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데 등남이를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부부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침묵의 시간도 길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아픔보다 가문의 대의를 택하기로 한 것이죠. 촛불이 꺼져갈 무렵 김 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내일 형님을 찾아뵙겠소. 성욱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네요. 그녀는 안채로 들어가 잠든 등나미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김 씨 부인은 아들을 꼭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 보드라운 볼, 규칙적인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내일이면 남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욱도 사랑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형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형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등나미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이 가족에게는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욱은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날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 성욱입니다.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 성진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 아우야. 아침 일찍 무슨 일이냐? 성진은 동생의 비상한 기색을 눈치챘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손에 땀이 가득했으니까요. 성욱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무릎을 꿇자 성진은 깜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어서 일어나거라. 형님, 먼저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성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형님께서 후사가 없어 근심하심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 막내 등나미를 형님의 양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순간 사랑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져서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성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형님, 저에게는 이미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도 있지요. 성욱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형님께는 한 명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등나미가 형님의 아들이 되어 이 집안의 종손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니, 아우야. 성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혈육을 내가 어찌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 성욱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드리는 것입니다. 아우 된 도리로 형님을 위해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등나미가 얼마나 총명하고 귀한 아이인데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왜 막내를 보낸다는 거냐? 성욱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형님. 등나미가 가장 총명하고 영특하기에 종손의 자리에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형님께 누가 되지 않을 아이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성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
차라리 대가 끊기는 한이 있어도 동생의 자식을 빼앗을 수는 없다. 형님, 성욱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께서는 평생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슬퍼만 하고 있던 저를 형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혼인할 때 비용을 마련해 주신 것도,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모두 형님 아니십니까? 그건 형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욱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형님은 21살의 나이에 자신의 혼인도 미루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형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성진은 동생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등남이는 내 아들이다. 내 혈육이란 말이다. 형님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성욱이 말했어요. 같은 핏줄이고 같은 조상을 모시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형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아우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희생이다. 너무 큰 희생이야. 희생이 아닙니다. 성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아우된 도리이자 가문을 위한 일입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마침내 성진은 무너졌습니다.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성욱아. 형이 무능해서, 형이 대를 잇지 못해서, 형님, 성욱이 형을 부축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채 밖에서는 형수 정씨 부인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우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모든 어른과 친척들이 형님 집에 모였습니다. 입양의식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대청마루에는 부모님, 작은 형님 내외, 친척 어른들까지 자리했습니다. 모두들 엄숙한 표정이었죠. 5살 등남이는 새 옷을 입고 어른들 앞에 섰습니다. 등남아, 이리 오너라. 큰아버지가 아이를 불렀어요. 등남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 등남이가 김씨 부인을 찾아 눈을 굴렸어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큰형 성진이 등남이를 앞에 앉혔습니다. 등남아, 잘 들어라. 성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오늘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느니라. 예. 등남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아버지가 된다고요? 그렇다. 성진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부터 너는 이 집안의 종손이 되는 것이다. 조상님들의 제사를 받들고 가문을 빛내야 한다. 등남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그 질문에 성욱 부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씨 부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등남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어머니는 이제 작은 어머니가 되는 거란다. 왜요? 등남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작은 어머니가 돼요? 저는 어머니가 좋은데. 등남아. 성욱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너는 이제 큰 집의 아들이 되는 거다. 큰아버지. 아니, 이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을 잘 모시고. 싫어요. 등남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요. 형님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울음소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척 어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수 정씨 부인이 다가가 등남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아들. 이제는 내가 이 집의 가장 귀한 아들이란다. 그녀의 품에서도 등남이는 계속 울었어요. 성욱이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등남아,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등남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아버지. 그 순간 성욱은 아들의 손을 형님께 넘겼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건네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어요. 성진이 등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우야.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의식이 끝났습니다. 등남이는 큰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어요. 성욱 부부는 형님 집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있어라, 우리 아들. 성욱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등남이가 큰 집으로 간 그날 이후 성욱 부부의 집은 한동안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김씨 부인은 밤마다 등남이의 빈 방을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작은 나무 장난감, 베개, 이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죠. 밥을 차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등남이 몫의 그릇을 꺼내다가 다시 넣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아버지 하고 달려오던 막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당에서 놀던 소리, 제잘거리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아이들도 동생이 없어진 것을 금방 눈치챘어요. 어머니, 등남이는 왜 큰 집에 갔어요? 언제 돌아와요? 아이들의 질문에 김씨 부인은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등남이는 이제 큰 집의 아들이 되었단다. 종손이 되어서 큰 집에서 살게 된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게 됐어요. 성욱은 일부러 큰 집을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등남이가 보고 싶었지만, 헤어질 때 아이에게 큰 슬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등남이는 처음 며칠은 울고불고 했다고 해요. 밤마다 친어머니를 찾으며 울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형수 정씨 부인은 아이를 달래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우리 아들, 울지 마라. 어머니가 여기 있잖니. 하지만 5살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성진도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아이가 울면 어쩔 줄을 몰랐고, 밥을 안 먹으면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진도 조금씩 아버지가 되어갔어요. 등남아, 과자 먹을까? 성진이 아이 옆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고개를 돌렸지만 성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아이에게 다가갔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등남이가 처음으로 성진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성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성진은 아이를 꼭 안았고 그 순간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씨 부인도 15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습니다. 옛날에 효자가 살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며 등남이는 새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성욱이 큰 집을 방문할 때면 등남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하고 달려가면서도 눈빛 어딘가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성욱도 조카라고 부르는 아들을 안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작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등남이는 점차 큰 집의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성진과 정씨 부인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친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새부모님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10살이 된 등남이는 이제 의젓한 종손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향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집에서는 제사 예절을 익혔습니다. 총명했던 아이는 더욱 영특해져서 집안 어른들의 자랑이 되었죠. 성진은 아들을 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등남아, 내가 이 집안의 종손이 된 것은 내 작은아버지의 큰 희생 덕분이다. 어느 날 사당 앞에서 성진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혈육보다 가문을 먼저 생각하셨다.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아버지. 등남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얼마간 자란 아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성진의 아들이지만 혈연으로는 성욱의 아들이라는 것을, 두 아버지를 모두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명절이 되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등남이는 이제 큰 상 위쪽에 앉았어요. 종손의 자리였죠. 친형들은 아래쪽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뛰어놀던 형제였지만 이제는 위계가 생긴 것이었어요. 큰형이 등남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큰형님께 인사드립니다. 등남이는 어색하게 받았어요. 그래, 수고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면 형제들은 여전히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신부는 바뀌었지만 어린 시절의 정은 여전했죠. 성욱은 조카이자 친아들인 등남이가 훌륭하게 잘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형님 댁에 웃음이 돌아왔고 가문의 대가 이어졌으니까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등남이는 혼인을 했어요. 집안에서 정성껏 고른 양반가의 딸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혼례식 날 성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종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을 잘 이끌어라. 예, 아버지. 등남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성욱에게도 절을 올렸어요. 작은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성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 살아라, 등남아. 또 2년이 지나 등남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큰 잔치를 벌였어요. 드디어 종가의 대가 확실히 이어진 것이었죠. 성진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셨어요? 등남이가 물었어요. 기쁜 눈물이란다. 성진이 손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작은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다. 내 친아버지 말이다. 그날 저녁, 성진과 성욱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욱도 이제 50을 넘긴 나이였고, 성진은 6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당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등남이가 자신의 아이를 안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등남이의 친형들도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죠. 아우야, 성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성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 없습니다. 등남이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주셨잖습니까? 네, 덕분이다, 아우야. 성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등남이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한 사람은 자식을 주었고, 한 사람은 자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두 사람 모두의 것이었고, 무엇보다 가문의 것이었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화합을, 혈육애보다 형제애를 택한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희생이 결국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사랑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성욱의 선택도, 성진의 감사함도, 등남이의 이해도 모두 사랑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